패트리엇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거의 매일 밤 러시아의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가운데 크렘린의 유일한 대응은 치유를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은 어느 정도 잘 막아낼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무기체계는 효과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문제 많은 두 번째 임기에도 계속 트럼프에게 공을 들여온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끈질김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어제 연례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자국 내 패트리엇 생산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답보다 더 많은 의문만 남깁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많은 흥미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트리엇 이야기를 먼저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다음으로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담 이후 나토 지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스페인의 흥미로운 사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스페인은 다시 트럼프의 표적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정상회담의 최종 선언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다음 정상회담을 둘러싼 묘한 상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트리엇 관련 발표부터 시작합시다. 이 발표는 좀 이상합니다. 사실 발표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더 긴 비공개 회의에 앞서 표준적인 30분짜리 언론 공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2월, 과는 달리 분위기는 정말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벌 오피스 파국을 농담 삼아 말하며 그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규정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최고의 농담이 나오도록 판을 갈며 젤렌스키에게 평화회담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만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잘못된 차를 마실까봐 위험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도시 곳곳을 날아다니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 방안이 웃음바다가 됐지만 그 농담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위험 때문인지 대부분의 시간을 모스크바 밖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프로그램을 계속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트럼프는 힘을 존중합니다. 2025년 2월에 있었던 오벌 오피스 파국은 외교적으로 최저점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으로도 아마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카드 언급이 어리석게 들릴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진실의 바탕을 둔 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승자를 지지하고 싶어하며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방어시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뒷받침한 장거리 타격 작전이 우크라이나를 승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에 관해서는 그 발표가 사실 즉흥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기자가 트럼프에게 유럽의 패트리엇 생산 확대 허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방안의 사람들에게 젤렌스키와의 비공개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부여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언론 취재 현장의 어이없음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다음 질문은 이란 휴전 종료로 넘어갔습니다. 라이선스 절차에 관한 짧은 후속 질문이 나오기까지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트럼프의 모호한 설명으로 발표는 답변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현재 두 국가가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보유 중입니다. 일본은 이미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고 독일은 내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은 최초 라이선스 취득 후 첫 패트리엇 미사일이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독일은 2024년에 착공했으므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푸틴은 끝났다고 보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들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정들이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화로운 상황이라면 생산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미사일을 사용해야 할 때까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모든 비축 미사일에 결함이 있는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구식 관료주의와 규제까지 더해지면 이런 일들이 수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관료주의나 규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패율이 비교적 높은 패트리엇 미사일조차도 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것이 괜찮은데 그 대안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당신의 건물을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3년을 기다려서 확실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50% 확률로 하나라도 격추하는 쪽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더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허가 절차일 것입니다. 보통 이런 무기 허가 절차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선불로 허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계약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생산된 각 단위마다 로열티가 발생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생산을 위한 부품과 자재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복잡한 무기 체계는 수입국이 전부 직접 생산하는 일이 드뭅니다. 이유 중 하나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원하면 생산을 중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전체를 모두 생산하는 것이 단순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산국이 마이크로칩과 같은 특수 부품을 제조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조립 라인에서 패트리엇이 생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우크라이나가 현지에서 무엇을 만들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도 저는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실행할 자금이 없고 트럼프가 선의로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유럽만 남고 아마 나토 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많은 각국 정부가 전쟁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패트리엇을 조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노력을 기꺼이 보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는 생산 시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나토 제5조를 발동시키지 않기 위해 폴란드를 포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전후 상황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패트리엇을 수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한편으로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생산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토의 다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상당한 개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세부 사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좋은 소식입니다. 젤렌스키에게는 훌륭한 정상회담이었고 이는 그가 전반적으로 보내고 있는 멋진 한 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것이 나토의 전체 군사 지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의 현재 군사 지출을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지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참고용으로만 표시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작아 군대와 군사 지출이 없습니다. 그 섬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며 방문하면 재미있으니 언젠가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어쨌든 2014년에 동맹국들이 국방비로 GDP의 2%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를 포함해 오랜 시간 미적거림이 있었지만 작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지출 목표가 GDP의 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중 3~5%는 핵심 국방비로 추가로 1~5%는 기타 군사 인프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핵심 국방비 지출 부분입니다. 5개 국가는 이미 10년 기한보다 훨씬 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5.33%, 에스토니아는 5.10%, 라트비아는 4.92%, 폴란드는 4.68%, 그리스는 3.65%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는 덴마크로 3.49%로 바로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정상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았던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2% 또는 그 근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이 중 2.22%로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임이사국임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에 걸맞은 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약간 비교가 다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는 프랑스의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군사적으로 프랑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만이 웨일스 서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면 트럼프가 목청껏 소리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아니요, 멜라니아가 고향에 관대하라고 설득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 슬로베니아에서는 헤이그 약속에 대해 정치적인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출을 늘릴 방침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국방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전년 대비 1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발트 3국의 의지가 강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발트 3국은 이미 지난해에도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오늘 대화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스페인은 국방비로 GDP의 5%를 지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를 거부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제가 헤이그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배운 것 중 하나는 5%가 임의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나토의 군사기획자들은 러시아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산했고 그에 드는 비용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GDP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스페인은 2%만으로도 억지력에 필요한 몫을 생산할 수 있어 5%는 불필요하다고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스페인만의 군사 생산에 2.5배의 승수를 주는 무슨 조커를 스페인이 쥐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스페인은 정확히 2%에 도달해 있습니다. 트럼프의 스페인에 대한 불만은 이란 전쟁으로 더 주목받았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이 걸프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기 위한 군수작전의 일환으로 스페인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스페인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며 상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논평에서 이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유럽연합과의 무역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에는 2023년에 제정된 반강압수단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의 숨은 목적은 중국이 EU 회원국을 상대로 무역을 지렛대로 쓰는 능력을 약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수단은 외부 국가들이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을 동일하게 대하도록 강제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하면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먼저 트럼프가 몇 달 전 유사한 위협을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 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강압 수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유럽연합 내에서 특별 다수결 투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회원국의 55%가 필요합니다. 유럽 기관들이 바로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행되는 데에도 반려적인 절차로 몇 달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건 확실한 일과는 아닙니다. 다른 EU 회원국들은 이 수단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보복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군사비 지출 문제로 스페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스페인이 동맹에 기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수단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애초에 투표가 필요한가요? 그 이유는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인질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 중 하나인가요? 보면 알겠죠.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이란 전쟁에 관한 스페인의 결정에 더 지지적입니다. 트럼프가 스페인의 무역 정책을 그 문제와 연결지을 때마다 오히려 스페인에 대한 압박력이 약해집니다. 한편 스페인은 트럼프와 그의 위협을 무시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그 예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에서 그린란드 논란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덴마크가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고 훨씬 더 조용하게 대응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헛된 위협은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오늘 마무리 전에 그들이 정상회담을 연례 선언으로 어떻게 마쳤는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내용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2년 연속으로 문서의 내용이 더 짧아졌다는 점이 예외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그들은 변함없이 흔들릴 수 없는 제5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오늘 말씀드린 헤이그 약속의 만족스러운 진전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유럽 안보의 주요 책임을 유럽 국가들로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조정 역할을 돕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론 보도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도 이미 1년 넘게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우크라이나가 범대 서양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자유 보장을 명시합니다. 그것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가 선언문에 집어넣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런 정책들은 항상 유럽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최자에게 형식적으로 감사 인사였습니다. 이 문서의 간략한 형식은 종종 도널드 트럼프에게 기인합니다. 나토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더 이상 일주일 내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뻔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이 문서들은 실제로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들은 동맹의 결의와 강함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문서들은 오히려 동맹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러분이 X에 대해 Y보다 더 신경 쓴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80가지에 신경 쓴다고 신호를 보내면 결국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효과가 무엇이든 간에 간소화된 문서는 동맹의 핵심 목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정상회의 선언문 맨 끝에 없었던 내용을 논의하며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회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2027년 알바니아에서의 다음 회의를 기대합니다.가 아닙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나토는 트럼프가 판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고 내년 연례 정상회의를 건너뛸 예정입니다. 그것이 정말 의도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군사적 약속이 계속된다면 그들은 여전히 정상회의를 열고 제5조의 신성함을 재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제가 올해 정상회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저를 무대에서 내쫓았다고 해서 그가 저를 모든 나토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유종이 겹쳐서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선 나무에 가려 숲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올해 정상회담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현장에 있지 않으면 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같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끝까지 파고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런 영상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미묘한 뉘앙스가 없습니다. 보통은 제가 여러분께 뭔가 멋진 것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으로 끝나죠. 예를 들어 제 보조 채널에 있는 지정학 상담소 같은 것 말입니다. 여기 재생 목록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